네, 오늘 초청 강연 주제는 명품 CEO 투자 유치 전략입니다. 박근진 대표님은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셨으며 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사, IBK 대성 민품당당 강소 콘텐츠 투자조합 대표 펀드 매니저, 대성창업 투자신탁형 벤처투자조합 대표 펀드 매니저를 역임하고 있으십니다. 한국의 벤처 투자의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성창업투자의 대표 박근일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광주에 왔는데 서울하고도 이제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1시간 한 40분 정도 걸지 않고 그 성경역 앞에서 국밥 먹고 왔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강의가 전문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회사의 대표로서 펀드를 맡고 있는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실제 이제 실무에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투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혹시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바로 궁금한 것들 같이 산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나눠주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순서는 투자자 이용에 처른 투자 목적, 그 다음에 기업 자금 사이클,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 기업 가치 평가, 사업계, 투자 유치 활동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떨어지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쓰고 하는 거. 예, 좀 떼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자 이용에 따른 투자 목적을 살펴보면은 이제 기업으로 봐서는 이제 그 자금 조달의 그 필요성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생산 설비 투자 또 신규 사업 진출할 때 이제 자금이 이제 필요한데 이 자금을 이제 유치를 이제 아예 조달해야 되는데 그 조달 비용을 보면은 가족, 지인이나 엔젤 투자자, 정부, 공공기관, 은행, 또 전략적 투자자, 벤처 캐피탈 다양한 그 이용의 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목적이 좀 다 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할 때 그 인간관계를 통한 이제 조달이 가장 처음에는 많죠. 그래서 3F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 특히 이제 뭐 아드님이 좀 한다면 이제 부모가 이제 되신다든지 아니면 친구, 아니면 같은 이제 부서의 동료나 선후배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제 푸울즈라고 하는데 돈 까먹어도 좋으니까 한번 저 사람이라면 한번 내가 늘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을 목표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부나 공공기관은 정책 목표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시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벤처 투자를 위해서 제가 펀드에 투자도 하고 또 직접 투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융자 형태로 안정적 이자 그걸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서 투자자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어떤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좋은 기술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런 그 중소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은 순수하게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창업자의 그 자금 사이클을 보면은 참 이제
이 두 가지로 볼 때 수익과 시간의 사이클을 볼 때 이 단계별로 이제 여기 밸류 오브 데스라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파트고 첫 번째 여러 가지 자금 들어온 거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서드 라운드, 그 메자닌 라운드라고 하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IPO라고 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이 상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를 좀 건너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가장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상당히 여기서 많이 이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건너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많이 자금이 조달된다, 이제 떨어진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요 얼리 스테이지라는 퍼스트, 세컨드 라운드를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 스테이지를 거쳐서 벤처 캐피탈이나 인수합병, 그 다음에 전략적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제 IPO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 공개 시장에 가게 되면서 커다란 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 기업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시드 머니가 있을 때, 이때 기업이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의 자금인데, 여기 이제 자기 자본, 자기가 이제 퇴직금이나 뭐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엔젤 투자나, 아까 말씀드린 지인,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기타, 참 자기를 믿고 무모하게 투자해주는 뭐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변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내가 그 최초의 그 시드 머니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계곡은 그 미국의 저기 그 LA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수익은 나지 않고 자본만 까먹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서 이제 이 섬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나 식량이 떨어질 때 여기서 중간에 좀 많이 그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그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게 되면 이제 손익분기가 넘게 되고 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부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서 벤처 캐피탈이나 그다음에 다른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 각종 자금을 유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 공개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계속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엔젤 그 투자자의 개념이 좀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의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연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오페라 공연에 후원자들이 나타나 자금을 공급해주면서 이제 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면서 이들을 이제 천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역삼동 서울 역삼동에 있는데 엔젤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나 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돈을 많이 좀 모은 분들이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해서 자신의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초기인데 시드 뭐 이런 대주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엔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때는 2000년도에 좀 되게 왕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되면서 이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제 공급해 주고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해서 자문을 또 해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엔젤 투자자, 그 비즈니스 엔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출자금 총액이 한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이제 49명 이하를 가지고 이 개인들이 이 조합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주체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엔젤이 있고, 이런 엔젤들 간 엔젤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이 창업 투자자가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창업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엔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이 하게 되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운영하는 모임을 엔젤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공한 기업가분들이 이제 엔젤 클럽을 결성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은 49인 이하의 개인 분들을 투자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거고요. 이 창업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창업투자 회사가 개인이 출자 견해 출자를 받아서 조합을 결성해서 한 30억 이상으로 펀드를 만들고 그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투자 주체별 비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속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을 이제 쭉 투자할 때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은행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금 회수 방법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원리금을 회수하고 이제 뭐 연리 2%다 3%는 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근데 리스크는 낮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벤처 캐피탈은 투자 형태로 하게 되고 투자금 회수 방법은 IPO나 이제 소유 지분 매각의 M&A를 통해서 회수하게 되고 성과 보수는 경영 성과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펀드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한 70억을 투자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아쉽게도 한 8억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5억을 투자한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은 이제 이오플로우라고 지금 소아 당뇨를 이제 터치펜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기업은 저희가 아주 실험실 단계에서 투자했는데 15억을 투자했는데 올해 9월달에 이제 코스닥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했는데 280억 정도 회수해서 15억이 한 18배 정도 회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50억 이상 저희가 투자 수익을 보는 것도 나오고 어떤 기업은 뭐 15억을 투자했는데 10억 다 날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벤처 캐피탈은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는 높은 반면에 리턴을 크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억 투자해서 다 날릴 수도 있고 10억 투자해서 10배, 20배 회수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하셨는데 씨를 하나 뿌리면은 보통 이 열매가 얼마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보통 100배가 나오면 됩니다. 씨 하나를 뿌리면.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오면 뭐 마늘 같은 경우가 한 5-6개?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의 원칙에서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대 회수율이 보통은 5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씨앗 뿌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근무한 지 18년 돼가는데요. 저희가 30배 투자 회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프턴이라는 회사를 투자했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출시하는 업체예요. 내년에 이제 IPO 예정인데 장외 시장을 통해서 일부 회수했는데 저희 단가 대비 33배 정도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한번 터지게 되면 30배의 결실도 나오는 그 기업은 저희가 250억 벤처 투자자로 투자했는데 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종만 해도 한 200억 이상 회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의 묘미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신주 인수를 하거나 보통주나 우선주로 하게 되고 또 전환사채 형태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제 기타 프로젝트 투자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을 이제 접촉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그 신주 인수하는 형태에서 우선주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 형태는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벤처 캐피탈에 인수하는 투자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처음에 이제 사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그 투자자가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주식으로 전환 안 하게 되면 이제 원금에 이제 보통 약정한 2% 3%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걸 다시 회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신주 인수권부사채라는 것은 이 워런트라는 그 신주 인수권이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 형태로 나가지만은 거기에 이제 회사가 잘 될 경우에는 그 워런트를 행사해서 소위 말해서 콜옵션이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형태의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투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만든 영화 같은 거에 투자하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영화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엑시트나 그다음에 극한직업 같은 걸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극한직업의 제작비에 저희가 투자하고 그 외에 이제 영화나 이제 또 IPTV 같은 걸 통해서 다 회수가 되면 그 수익을 이제 투자자들로 이제 배분을 해주는 부분에 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VC를 만나서 투자를 좀 받아야겠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주로 받을 거냐, 우선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사채 중에서 CB나 PW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트 형태로 받을 것이냐 해서 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보통주 제일 많이 쓰는 우선주 방법은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익 배당에서는 최우선이고 상한권은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이제 처분 가능 이익 요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 의결권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VC들이 이미 많이 이런 최근에 선호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우선주 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보통주, 그 다음에 전환사채이고, 최근에 이제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회사나 영화 제작사 같은 것들이 많이 투자를 부탁드렸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투자 이제 절차를 보면은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의를 오시면은 이런 기회가 또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기업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투자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예비 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계획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회사 소개서나 기본적인 재무제표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IR 기업 사업 설명회를 배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 실사를 하게 됩니다. 회계비, 사업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조건을 협상을 하고,
없다 결정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회수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때 어떤 면을 보냐 하는데, 사실 이제 종합적입니다. 이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영진을 보고 또 시장이 어떠냐, 그 다음에 기술 서비스, 수익성, 그 다음에 투자의 적합성, 요 5가지 포인트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경영진. 왜냐하면 이제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사실은 뭐 재무제표도 뭐 매출이나 수익이 많이 안 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경영 능력, 그 다음에 경력이 뭐냐, 그 다음에 파트너십 가는 여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때 갑자기 이제 생뚱맞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커피숍을 연다 하더라도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지, 아니면 그 업종에서 뭔가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봤는지, 또 그런 경력이 문제입니다. 갑자기 된다면은 뭐 교사를 하다가 뭐 바이오 회사를 차겠다, 이러면 이제 참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대학 교수나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 있던 엔지니어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 이제 그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엑셀러레이터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획자인데, 그런 분들 딱 만나게 되면 한 1억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한 9억 정도의 정부 R&D 자금을 연계를 해줘요. 그러면서 멘토링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 경영진들이 만약에 기술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팁스 프로그램에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 팀을 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진들이 그건 정말 중요하고,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일 정도로 이 경영진에 사실 모든 것들이 녹여 있다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경영진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장 속에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나 시장 진입 가능성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투자한 기업은 그 서울대에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 연구하시던 분들 계속 평생 그걸 이제 그 의대에 붙어가지고 연구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은 이 치매를 연구하고 그 시장은 지금 계속 정복돼야 될 시간인데, 한번 성공하기 어렵지, 이 열리게 되면은 엄청난 시장 규모가 있는 그런 분야가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크네요. 참고로 저희가 있는 이제 대성창업투자는 저희 그룹은 70년 전인데 옛날 연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그룹이 세계 최고의 연탄 만드는 회사가 되지 않고 막 그렇게 쓰면은 지금은 연탄을 생산 안 하거든요. 그럼 연탄을 아무리 세계 최고 만들어도 그거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그룹은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가스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나누어서 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은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와 배터리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기술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나 경제 우위,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기술단은 이제 사실은 경쟁자에 의해서 취급당하기 쉽기 때문에 특허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장벽, 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과연 이 업종에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 분야입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적합성인데, 투자 대상 여부가 되고 포트폴리오 적합성, 해소 가능성이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투자를 할 때 그 자본의 한계이기 때문에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투자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 전문 펀드라면 그 펀드는 계속해서 바이오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광주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광주에 투자했다면 계속 광주에 저희가 투자하게 되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그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광주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를 저희에게 해주시고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정 배수 이상은 광주에 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광주에서 계속 좋은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적합성은 거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또 국장님과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하고 회계 및 세무 관리를 지원을 하게 되고 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자금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벤처캐피탈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쓰는 이제 수칭으로 피를 섞는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같은 데를 탄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 10억이라고 할 때 제가 1억을 하게 되면 10%의 지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10배를 돼서 100억이 된다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투자한 게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밸류업을 위한 과정으로서 저희가 이런 이 사업관리 지원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방법하는데, 사실 이 평가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본질 가치하고 동종업계의 PER을 통한 수익률 및 주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향후 2 내지 3년 만에 추정 재무제표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재무제표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통해서 이제 본질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 회사를 좀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배수를 조율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여쭤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아시죠? 내가 보고 있는 광사무에 어느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5억이다, 10억이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가치는 얼마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상상하냐,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사실 여기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회사를 돌면서 대형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유리하게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회사의 그 가치를 내가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인력과 관리와 제품, 시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투자업체를 밸류에이션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 보는 매출을 얼마 할 거냐, 그리고 그 순이익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모습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주식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질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본질 가치의 저기는 자산 가치를 1로 보고 향후 수익 가치를 1.5배 가중을 해서 2.5로 나누면 이게 이제 본질 가치인데, 이 자산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냐, 이제 그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익 가치라는 것은 그 1차년도 추정이익이 얼마냐, 또 2차년 추정이익을 가중 3 불려서 5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주당 추정 이익을 자본 환율로 나누면 되는데, 이 그럼 자본 환율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이자의 반대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그 지금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5%다. 하면 1년 뒤에는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100만 원 더하기 5만 원에서 105만 원을 갚아요. 그러면 이 5만 원이 이자율이 되지만은 이걸 다시 역으로 해서 1년 뒤에 105만 원이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그 이자율로 나눠주게 되면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환율이라는 것은 이자율에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쓴 것은 그 PER, 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퍼는 뭐냐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주가가 있습니다. 이걸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 시가총액하고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성창업투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 주식이 4천만 원이고 현재 이제 주가가 한 2,8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주가가 지금 현재 한 86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단기 회사의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주게 되는 바로 이게 PER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시가총액은 PER 곱하기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PER은 제조업 같은 경우 보통 한 10으로 정도 보면 되고요. 10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PER이 10이다 하면 10 곱하기 10 하면 우리 회사의 회사 가치는 100억 정도 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조업 같은 거는 10 곱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기업 같은 거는 20 곱해주고 바이오 기업은 이제 한 50 곱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위가 10 난다면 퍼가 만약에 10이라면 100억, 20이라면 200억.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기업 가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제 마켓 캡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대성창업투자의 주가가 3,000원이고 발행 수가 4천만이면 저희 회사의 마켓캡은 1,200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를 해주면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 주가만 보고 왜 이렇게 주가가 비싸냐.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보수 안 되고 마켓캡 개념으로 가야 되니 요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자본금이 4억이다. 주당 임금가가 5,000원이다. 발행수가 8만 주 하면은 5,000원 곱하기 8만 주 하면 4억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의 현재 스타트할 때는 이제 기업 가치가 4억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2년 뒤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유치를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하면은 이 주당 임금가는 5,000원인데 발행 주식은 5배라고 25,000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5,000원짜리를 5배로 할증해서 받으면서 이 5억 받은 것 중에서 1억은 자본금으로 하게 되고요. 이 4억은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으로 출발한 기업이 25,000원으로 5억을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회사의 가치는 25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 지분율은 20%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억에서 5억을 했는데 1억만 자본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 가치는 이제 20억이 되고 투자금은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받을 때 여러분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의 신규투자 지분율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0원짜리를 만약에 25,000원으로 안 받고 5,000원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잘 보시고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이제 건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어떤 설계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계획서에 사업의 내용이 어떻고 소요 자금, 배양 방식, 수익성,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이 타인이 제3자가 알기 쉽게 표현한 서류거든요.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머리에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종업원들하고도 공유가 되고 이거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도 잘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서에 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전 검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점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 자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관계자 및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들을 잘 이제 활용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요약한 사업 계획서가 있고, 서술형 사업 계획서가 있고, 프리젠테이션용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정말 급할 때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한 1, 2분 정도로 우리 사업이 어떤 거냐 딱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올 때는 프레젠테이션 사업 계획서가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술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업 계획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이 핵심을 각각에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의 그 작성 원칙에는 그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신뢰감. 여러 가지 작성할 때 가장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조금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신뢰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전문 용어나 기술 용어에 쓰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이 있죠. 여러 가지 그 통계자를 출처한 정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거는 이제 사업의 전망을 얘기할 때, 과연 이제 내가 영위하는 그 사업이 미래 전망하다고 할 때,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 어떤 시장 조사 기관 같은 데서 잘 인용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의 자료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돼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어떤 차별화된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분석 및 목표가 가능한 이제 현실성 있게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의 4대 이제 그 핵심 요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영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창업자분들을 만나면 창업 동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저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겠구나,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것들이 대략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과 주요 핵심 인력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주요 평가 기준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제까지 벌어왔던 기력이 어떤 것인지가 거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 및 회수시인데요. 결국 이제 시장 규모와 시장 점유율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이제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이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에게는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주주건 아니면은
우리한테 조합에 투자해 주는 분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 있게 저희가 회수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효과에 도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사이클과 차별화된 경쟁 요인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이고 검증된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회사 현황 및 개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사업 설명, 생산이나 시설 계획, 마케팅,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추정, 재무제표, 여러 가지 기타 또 첨부 자료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예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이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R이라고 해서 인베스터 릴레이션을 이제 투자 유치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IR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만약에 한 100을 갖고 있으면은 대체로 본인 갖고 있는 것에 50 내지 60밖에 잘 표현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본 얘기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한 100이면은 자기 갖고 있는 역량은 한 150, 200까지 그 표현을 잘한다고 해요. 그처럼 이 PR을 통해서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IR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장점뿐만 아니라 이제 단점까지 전달하는 데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정말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리스크 요인이 없을까? 사실 모든 그 투자권에는 기회 요인도 있고 좀 리스크 요인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단점이 리스크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리스크 요인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그 기회 요인은 이런 거지만은 실제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단점은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위험 요인이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 상당한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유치 상담전에 이제 보면은 그 시장 참여 대상 어떤 그 시장의 사업 참여 대상 시장의 발전 방향과 니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 회사에 대한 그 스와트 분석을 정확히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분석을 하고 소요자원과 사용 용도 이것도 이제 같이 점검을 되고 적절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방안, 그 다음에 합리적인 매출 및 어떤 재무 대비의 수정 재무적에 잘 관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평가만 해도 막 대학에서 뭐 한 학기 하는 정도 시간인데 그렇게 이제 하였고, 혹시 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쓰는데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12월 말 정도에 이제 펀드를 결성하게 되면은 저희 대성창업 투자에 직원들이 자주 배우고 우리 성룡센터 잠깐 좀 하나공단에 저희가 그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센터 우리 성룡센터장인데 성룡센터장은 이제 광주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 그 팁스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우리 성룡센터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바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IR 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멘토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팁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처음에 IR은 되게 엉성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2회 가게 되면 아주 그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에서 초기 한 2억 정도 받고 정부 알림 자금 받으면은 계속해서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좋고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이런 기업들은 이제 또 투자가 또 적정하면 바로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따로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에 주최하고 광주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명품 CEO 초청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의 성장 단계별 스타기업을 발굴하며 입주기업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테크노파크 인쇄클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중계는 광주 테크노파크 인쇄클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 예정입니다. 그 채널 구독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앞서 이메일로 공지드린 기업지원 온라인 강연을 통하여 입주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직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명품 CEO 초청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